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 든 자리는 몰라도 빠진 자리 안다고 지난 금요일 날 횡했어요. 아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래도 김민수 대표가 소장님 계시고 승희 아나운서 있는데. 아니, 빈자리가 커서 김민수 대표님 눕방하실 뻔했다고 그때. 네, 그쵸, 그쵸. 면적이. 저희가 뭐 저 고점 대비 10kg 빠졌습니다. 이거 지금 날씬해지셨어요. 그리고 올 봄 대비 5kg 빠지고요. 아, 근데 이게 마냥 박수 쳐드려야 되는 일인지 아파서 아니요, 빠지신 지금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 정도 여기 한 10kg 더 빠져야 돼요. 아, 건강관리 네, 측면에서 아니 근데 좀 빠져가지고 어. 좋더라고요. 아, 약간 이 기세를 몰아서 뭐 그래서 고점 대비 20kg 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예. 날씬한 톰. 날씬까지는 아니고요. 날렵한 톰. 그 상의가 좀 장기자. 목표는 상의 단추가 좀 잠겼으면 좀 컸다. 도포 입고 다니세요, 도포. 원래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옷을 맞춘 거를 지금 입어봤더니 그때 고점에 맞춘 옷이 있었어요. 와, 도포 도포를 수준의 받아주시다니. 도포 수준이에요 거의. 그거는 베들레헴. 갓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도포까지였군요. 네, 끝입니다. 네. 오늘 저거부터 한번 차 소장님 저 자료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딴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원화가 지금 오늘 1,370원 너무 가팔라가지고 지금 71원 70전 종가인데 예. 지금 NDF 시장은 지금 76원 이 와중에 5원 더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찾자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잘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 차지하는 게 이제 유로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유로와 1달러가 지금 현재 페러티가 이제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 유로가 지금 너무 약세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크다라는 건데 그 유로가 약세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유럽 경제가 이제 부진하다라는 거죠. 유럽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지금 이제 또 천연가스를 무기한 잠갔는데 천연가스 재고는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아직까지. 재고는 좀 채워놨나 보더라고요. 재고는 채워놔서 가격은 급등하지는 않았는데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의 난방비를 내면 우리 다른 소비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유럽 경제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전쟁과 좀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심각한 더구나 이제 민영화돼 있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영국 CPI가 두 자릿수 올라왔고 이번 전망치는 좀 다릅니다만 내년에 18%에서 22%까지 보거든요. CPI가 나올 게. 영국을요? 예, 영국을 그렇게까지 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금 이게 영국이 두 자리 나온 게 영국이 과거 IMF 때 두 자리 나오고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자리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 영국이 또 무슨 70년대 한번 그런 적이 있다던데 지금 IMF 구제금융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로스가 유명해진 사건이 그때 아니겠습니까? 영국 파운드 작살내던 2002년. 예, 그때 이제 아니다 92년. 예, 소로스가 이제 거기다 대고 때려버렸으니까. 네네. 그 이제 상황인데 독일 그렇고 중국이 지금 어제 또 금리를 내렸죠. 네. 환율 방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 같으면은 이제 위안화 약세 요인이고 정확하게 하자면 그거죠. 이제 외환 지준율을 낮춘 낮춘 거니까 거죠. 예. 이제 은행들이 인민은행에 박아둘 달러를 조금 더 끄집어낼 수 있다는데 규모가 너무 적더만. 190억 달러 조금 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는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점에서도 제가 말씀 중에 그거 한데 저렇게 무슨 LPR 같은 거 갖다가 0.1% 포인트 내리니 지준율을 갖다가 외화 지준율 2% 내리니 저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인민은행 고시 환율을 갖다가 시장 환율 대비 막 확 낮춰갖고 위안화 강세인 것처럼 막 고시 환율에서 막 개입하고 하는데 보란 듯이 펑펑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저런 짓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했다가 체면이 안 쓰잖아.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요. 중국 네. 지수 모든 건 지수는 올랐지만 위안화는 더 약세로 갔잖아. 그 와중에 지수 올랐네. 네. 상하이 1.36%. 다 1%대 올랐습니다. 예. 홍콩
홍콩은 역시 홍콩만 홍콩은 빠져. 마이너스고 네, 빠지고. 지수 중국 지수 손 탔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방역하고 도시 봉쇄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 또 반도체 수출 안 되고 하다 보니 무역 적자 지금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예. 네. 뭐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 뭐 일본도 지금 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긴축이 정당화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이건 홀로 달러 강세의 또 요소가 되는 거죠.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그 환율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요건 이제 아까 했고 4번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무역 적자가 이제 5개월째 지속이 된 거죠. 꽤 장기간 지속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게 역설적으로 자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죠.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돼버리니까 1260원에 계약한 것도 지금 돈 주려면 좀 복잡한 거죠. 1370원, 50원 주려면 그만큼 또 적자폭이 커지는 그러네. 거니까. 예. 네, 그런 부분도 예. 보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잖아요. 워낙 지금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수익성이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지금 이제 뭐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좋은 건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수입 물가는 올라가니까 수입해가지고 내수로 있는 업종들은 죽을 맛이죠. 또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얼마 전에 올렸는데 두세 차례 올렸는데 이번에 농심이 이달 15일 날 11% 올리거든요. 뭐 라면 값을 11% 올리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해서 환율 효과 때문에 올리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올리는 것은 소비자가 받아들여도 환율은 언제든지 또 다시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 내리는 거 아니니까 환율 때문에 가격 전이를 못 시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단기간 이게 근데 단기간에 끝날 고민이 끝날 거가 아닌데 고민이 커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우리 수출에 트리거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것을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상황을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상식선에서 정리한 건데 다 알려진 것들을 문제는 이제 숫자가 어디서 멈췄다가 일단 조금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연일 지금 진짜 1,400원까지 달려갈 기세라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리 촉으로는 어디쯤 가면 멈출 것 같아요. 이 달러 강세가. 알 수 없다. Have no idea? 이게 다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설명 안 될 때 구조적으로 극하더라. 다들 전문가들이라고 나와가 자기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할 때는 뭐 구조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네. 이 상황을 달러만 다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을 뭐 솔직히 이번에 우리 차트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차트 환경을 봤을 때 DXY 예,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110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네. 쫙 돌파해서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겁니다. 예. 네. 이거를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라고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추세가 또 확장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안전하실 불편하십니까?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요. 네. 예, 죄송해요. 아, 네.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너무 열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네. 요즘 차티스트 공부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시다 보니까 약간 제가 잘 보조하겠습니다. 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시던 우리 연로하신 말씀 우리 하시면 될것 차티스트 뭐 소장님. 네. 열로부터 해가지고는 저는 어떤 말에서 오는 이 상처만 없어도 내가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을 텐데 이래저래 묻어서 가지만도 마음이 집에 가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잘 때 보면 갑자기 쑥쑥 올라오는 그 상처. 씨, 나 이거 방송 아이, 그만 다 듣다 이- 봤네. 제가 봤을 때는 제리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좀 더 얹어지면 네.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보면은 형을 존경 안 해. 아니. 우습게 존경을 알아. 보여주세요. 존경을 보여주세요. 어르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 그래도 참 따뜻한 한마디를 두 분 드리자면, 아까 네? 저한테 잘 챙겨드리라고 하시더니 두 분 이렇게 그러니까 챙겨주셔야 돼요. 저희는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는 바뀌기 어려울 것 그런 같으니까 겁니까? 그래서 챙겨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두 분 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쌍화탕 드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들어가시죠? 그래요. 쌍화탕이에요? 쌍화차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아니고. 좋은 건 다 드셔야죠. 계란 노란자 띄워주삼. 네, 그래, 네. 계속 가요. 그래. 네,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앞서 소장님 환율 얘기를 시작을 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환율의 정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쪽에서 달러화가 110대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또 다른 길이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꺾어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출발을 연준이 움직였던 변화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연준 톤과 금리 관련된 속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기 시작해야 환율이 변화가 나오지. 지금은 그냥 뭐 무슨 1,400원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열어놔야 되는 네. 거죠. 네. 멈춰야 멈추는 거다. 네. 그 요인들이 너무 많이 맞물려 있어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상방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환율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뭐 2,400선 뭐 지지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2,4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러화 지수로 변경하게 되면 지금 860 얼마입니다. 네, 지난번 저점대에서 딱 쌍바닥을 만드는,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전저점 이탈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단계 같거든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지수. 네, 외국인들이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즘 미국 동향들은 그렇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지금 선물 지수는 다 플러스 나오면서 좀 그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빅테크 종목들도 다 시간에서 플러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게 항상 플러스로 시작해놓고 장중에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와서 이런 분위기가 저희가 안고 또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동향이 지금 어차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 모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포지션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달 전과 다른 게 지금 선물하고 현물 차이를 확 줄여놔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예전과 다른 지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이 만약에 뭐 지금 이 상태로 가고 그래서 저희 연휴 끝난 다음에 과연 잘 복원할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그러니까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자꾸 시장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는 눈초리가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의심은 의심대로 하시면서 그 와중에 또 트레이딩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해야죠. 이 트레이딩 에피소드는 이제 또 잠시 후에 듣기로 네, 하고 네, 다시 네. 차 소장님 네. 네, 저거는 자료로 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땡기는 얘기인데. 연기금이 들어온다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자주 보는 블로거가 한 분 계십니다. 이성수 님이라고. 네. 여기 뭐 가치 투자 처음 공부라는 책도 최근에 쓰셨고, 좀 평론가처럼 매일같이 글을 하나씩 올리세요. 어허. 길지 않게. 예. 한 두 잔 정도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 추천은 아니고 인사이트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재무 행태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데 네. 오늘 올라온 글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오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표를 써도 된다고. 자료 게시에 대해서. 자료 네. 게시에 대해서 허락을 좀 받았고 위에 이제 상단표를 보게 된다라면 연기금이 2020년 이후에 누적 매매 동향인데 우리가 2021년 2월까지 보면 계속해서 연기금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 할 때도 연기금들이 주식을 사다가 지금 이제 6월달 고점 찍고 이제 슬슬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가 2020년 말부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고점이 언제라고요? 고점이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정확히 나는 한 6월 정도로 보입니다. 재작년. 네, 2020년 6월 정도.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쭉 이제 빠지고 있는 거죠. 예. 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비중 목표가 있잖아요. 비중 목표를 맞추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빠지니까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사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부담이 돼가지고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금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또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도 이제 좀 많이 네. 갔고 그래서 지금 올해 국내 주식이 그 비중 목표치가 16.3%입니다.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네. 목표치가 3인데 이분이 계산한 수치를 보니까 2,400 부근에서 현재 주식 비중이 15.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 빠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게 한 요 1% 정도 남짓 올리려고 한다라면 현 상태에서 약 한 10조 정도 주식이 그러니까 2,400이 유지가 된다라면
2,400이 단순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요 밑에 보면 대략 한 11주 정도 들어와줘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2,000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23주 정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계산 수치를 뽑아낸 거예요. 요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나름대로 지금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단순 계산한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1%와 16.3%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10조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보면 만약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국민연금은 들어와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와봤습니다. 뭐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살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연기 뭐 이 정도 산다면 설마 뭐 뭐 삼성전자부터 태풍 온다고 뭐 코리아 SE 같은 거 뭐 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연기금. 우와 그런 종목도 하세요?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야 아끼는 마음. 약간 예, 챙기는 마음. 예. 그러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을 존경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 국민연금이 폐배터리 시장 좋다고 뭐 성일 뭐 하여튼 이런 거 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똑같더라고요. 또 가. 예. 그 코리아 SE도 가고. 그거 내가 뭐 솔직히 연간 매출액이 200억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런 거는 언급하지 맙시다. 예, 그쪽이 떨어집니다. 그쪽에 리그가 있으니까. 네. 그쪽에 리그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언급하기에는 연합인포맥스는 그러죠. 그렇습니다. 격을 세우시죠. 격을 세웁시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분 뭐 논리를 한번 우리가 뭐 그냥 이걸 뭐 확실히 뭐 이대로 진행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 주면 좋은 거고 우리가 이제 체력을 좀 받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거죠. 워낙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일단은 연기금이 조금 받쳐주면 10조라도 받쳐주면 시장의 체력이 좀 보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올 때 보통 시그널이 나옵니다. 어떤 시그널? 보통 이제 그러면 집행 자금하고 이제 변화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은 네. 기관 쪽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기관에서. 네. 지금까지 한 서너 번 기억들이 그러면 갑자기 이거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벌써 기관 쪽에서 어떤 뭐 ETF나 아니면은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이게 나옵니다. 시장에서. 그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쯤 지나고 나면은 저희 이제 글로벌 리포트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연합인포맥스의 핵심 위클리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무슨 갑자기 또 반성문 리포트가 나와. 글로벌이야. 뭔 글로벌이야. 어디서 지금 어느 방송을 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또 글로벌 리포트 하는데. 어느 방송을 어디 하고 있는지 갔어?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대표님 여기 연합 스스로의 리포트 인포맥스예요. 이름인데. 그렇군요. 연합인포맥스의 위클리 리포트.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네, 물 한잔 하십시오. 물 한잔 하십시오. 이건 수습이 안 돼요. 이게 수습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네.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뀝니다. 근데 연기금이 물론 이제 인덱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패시브로 같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소부장 쪽 이쪽 안 놓칩니다. 연기금 쪽에서. 그럼 그쪽에서도 막 랠리 나옵니다. 그런 게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죠. 그럴 때는 또 막 이제 뭐 그렇지. 1000개 안 넘어도 좋아요 1000개 안 넘어도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지수도 지수지만 장 그렇게 지금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시사점이 있네요. 우리 코스피 절대 레벨 자체는 지난번 전저점보다 높아져 있지만 이걸 갖다가 환율로 환산을 해서 달러로 하면은 거의 전저점이다. 네. 근데 여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느냐 포지션이. 이제 이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 순매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순매수 1위? 네. 앤서? 아니요. 그러면 2X 인버스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들 그럼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 날 한번 밀라고 일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일주일 사이에 콜 3만 개, 풋 10몇만 개 매수. 양매수 구조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양매수?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겨냥을 해서 그냥 그렇구나. 네, 거기서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끝나고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끝나고 네.
그러니까 추석 세고 와서 네, 그게 더 그때 이게 그냥 그때 단순하게 선물 옵션 만기일 때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아유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포지션이 연결되면서 같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이시스가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이게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통해서 변화가 없이 그냥 또 12월까지 계속 압박으로 나간다. 베이시스가 현물 빼기 선물이요. 선물 빼기 현물. 선물에서 현물이요. 선물에서 현물 빼는 거지. 예. 지금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플러스. 1%포인트 정도 벌어졌다가 이게 많이 축소됐습니다. 지금 0. 네, 아까 계산은 못했는데 이제 어제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 또 이제 보는 바가 뷰가 또 지난번 7, 8월 달은 그래도 이게 넉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도 좀 가끔 하고 그래서 좀 달랐거든요 분위기가. 이게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다. 그것도 전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이런 입장 쪽에서.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그냥 지수에 대해서는 마음은 쓰이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하고 매매는 또 매매대로. 그렇지. 네. 뭐 그거야 뭐 우리가 그래. 익숙한 바. 근데 차 소장님은 지금 이거 우리 2008년 이후로 처음 보는 레벨이에요 환율. 네. 응? 예. 별로 안 쎄해요? 나도 별로 안 쎄해. 왜 이런지 몰라. 갑자기 이것만 악재였다라면 쎄할 텐데 올해는 너무 많이 두드려 맞다 보니까 한 대 더 맞아도 그냥 뭐 때리는 갑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큰 악재인데 주시에 굉장히 큰 악재인데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추석 신경 써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물가 신경 써야죠. 미국 물가 신경 써야죠. 연준 또 신경 써야죠. 이런 것으로 신경 써야 되고 추석 때 아들 용돈 얼마 줘야 되는지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막 금리 막 이래 돼 버리니 개인 이슈가 섞여 있었다. 아니 약간 지금 막 투자자로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환율만 네.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신 목요일은 또 만기일이잖아요. 그럼 만기를 내가 갖고 넘어가 말아야 돼. 막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쎄한데 글쎄요. 그때 당시 2008년만 하더라도 단순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단순해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굉장히 끔찍했었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냐면 그때 제가 회사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때 개인적인 한 달을 증시를 안 봤어요. 교육 받느라고. 그 증시 폭락을 잠깐 나고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하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한 이유. 왜 이렇게 신뢰가 확 떨어지지? 아니 저는 추석 때 뭐 먹지 이 메뉴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고민일 줄 알고. 주석엔 송편이죠. 야, 송편은 깨가 들어가야 돼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소장님이 느끼시는 이유가 딱 그거 같습니다. 일단은 뭐 CDS 프리미엄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안 올라갑니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유로와 원화 환율.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저 달러화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재정 환율은 그냥 같아. 그냥 똑같아요. 지금 몇 주째 그냥 옆으로 긴다니까. 근데 또 하나 변화가 들어온 게 뭐 원위안이 200원이 넘었습니다. 원위안이 네. 그러니까 위안 약세보다도 우리는 덜 약세다. 그렇죠. 위안이 더 급하게 약세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뭐 한 160, 170 하다가 200원이 넘었다고? 200원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보면은 급한 게 그럼 따로 있네 뭐 이런 느낌. 응? 급한 게 따로 있네 뭐 이런 느낌이죠. 생각. 딴 게 뭔데? 제일 급한 건 뭘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리고 저녁 메뉴.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개인적인 건데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당시 환율을 많이 보셨잖아요. 경기 보시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은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그래요? 요소들을 막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환율 봐야죠. 네. 그 다음에 수급 동향 봐야죠.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봐야죠. 더군다나 외국인 동향 봐야죠. 막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하나의 섹터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 또 주식에서는 어떤 걸 찾냐면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파는 업체들은 꽃놀이패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똑같은 제네시스를 국내에서 파나 미국에서 국내에서 파면 8천만 원인데 미국에서 팔면 1억이거든요. 1억 수익이 생기거든요. 이런 건 꽃놀이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야 이거 괜찮네. 반면에 이제 얻어맞는 업체들도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서
달러로 받는 거. 조선주 같은 경우 이번에 수주 잔고 쌓여 있는 것들 중도금 들어오잖아요. 다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 지금 가뜩이나마 원가 압박 받아가지고 어려워 죽겠는데 달러가 들어오니 이거는 뭐 환호성 지를 일이죠. 그런 것들 보면 수혜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참 오늘 채팅창에 주옥 같은 얘기가 많다. 왜요? 왜 안 써야 한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때쯤인가 같은데 수 표현자님 다 같이 시험 망치면 안심하게 되더라고요. 피번 만들기네 외인들 옵션 양쪽 다 걸어놨어요. 허름한 신사님은 연기금이 코스피 주가를 1900포인트를 목표로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주식이 다 빠질 땐 사람들이 그 증권회사 있을 때 우리 때 이제 전화기가 울리는 그 감인데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전화기가 막 하루 종일 객장에서 울리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빠지면 조용해요. 고객들도 그냥 빠지니까 내가 증권회사 직원 괴롭힐 일 없다고 전화가 안 와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면 전화기가 불나죠. 야 이거 올라가는데 왜 너는 이런 종목 안 샀냐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환율 이야기 이제 하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이제 달러 강세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나라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이게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보면은 수출 기대가 가장 크게 그러니까 수출 효과를 환율 효과와 함께 받는다. 그러면은 왜 삼성전자는 안 사고 현대차만 살까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왜 그래?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 이건 질문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럼 가만 보게 되면 네. 똑같이 환율 효과 누리는 쪽 대만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대만도 똑같이 TSMC 더 많이 벌어들이겠죠. 그렇지. 근데 왜 빠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 왜 빠져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네. 저희는 역질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딱 계산이 돼요. 잘 만들었고, 그동안 또 출하량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진했던 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재고 일수가 뭐, 지금 텔룰라이드 이런 거는 7일밖에 없대요. 보통 자동차 재고량 2, 3개월 쌓아놓는데, 다 족족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이번에 IRA 가가지고 솔직히 아쉬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안 그러니까 보조금 만약에 뺀다고 하더라도 EV6랑 지금 테슬라랑 100만 원 차이래요. 근데 경쟁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해도 환율 효과 때문에 우리 여기서 좀 그 가격 좀 빼줘도 돼.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붙어볼만 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네. 네. 그래서 굳이 거기다 액체라고 하면 법령 다 나온 상황인데 거기다 내가 가서 무슨 구체하게 뭐 우리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 또 그 중요한 거는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세액공제 1,000만 원 다 받으려면 고소득층이어야 되거든요. 12만 5천 달러 곱하기 두 명에서 이렇게 고소득층이어야 같이 되는데 지금 아이오닉 5의 주소득층은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액공제 1,000만 원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환율 효과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자동차 가격을 깎아주게 되면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니 무슨 갤럭시 폴드 팔아도 수출 환율 효과 때문에 다 나올 거고 반도체는 또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런데 이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뷰가 그러니까 지금 8월 달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잠깐 또 반등하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는. 근데 그냥 잠깐. 네. 반도체 가격 하락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서버용이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나마 먹고 살았었는데 이게 흔들리는 여러 가지 회사들의 데이터들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Q는 안 된다. Q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P와 Q가 다 동시에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 입장 쪽으로는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재고가 이제 늘어나기 이런 데이터가 지금 8월 달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먼저 사서 아무리 환율 효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환율 효과 감안해서 지금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도 지금 베팅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러면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볼 만한 가격대야. 이게 만약에 연휴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베팅이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베팅이 들어와야 한국 증시는 저점 지키고 달러화 기준으로 저점 지켜서 턴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야 될 거는 딱 있죠. 뭐죠? 수출주. 수출주. 네, 수출주는 베팅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수출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논리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아마 전후 끝나고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또 공격적으로 막 바뀔 겁니다. 또 전략들이. 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뭐 아니란 얘기는 에이, 아직 뭐 체크할 거 많네. 이런 쪽에서 좀 여유롭게 보면 한국 증시의 특성은 외국인들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또 질질질질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변곡점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은 물건이 좀 덜 팔려도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도 2분기에 마찬가지고요. 차 판매가 줄었지만 실적은 잘 나왔어요. 환율 효과 때문에. 이렇게 환율 효과,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율 효과로 잘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환율이 지금 1370원인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차는 좀 덜 팔린, 현대차는 지금 차가 잘 팔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이익이 잘 났다라고 하면 역설적으로 환율이 꺾이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크게 박살나버리죠.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는 상태에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치 투자자들이 항상 수정으로 하는 거 뭐냐면 환율 효과는 빼버려요. 환율 효과를 빼줘야 이 기업의 시계열이 정확해지는 거죠. 환율에 따라서 시계열이 들쑥날쑥해지면 그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트레이딩하거나 단기, 중기가 아니라 뭐 장기로 보는 사람이면은 들어가지 않는 게 그렇죠. 환율 효과 때문에 그 들어가는 환율 효과 거라면 때문에 좋아지는 착시 현상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착시 잘 고려를 현상이죠.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근데 자동차는 환율 효과 뺀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는 대기가 한 100여만 대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계약 뭐 7일 해야 되는 건 특수 일부 차종이고 보통 차종 같은 경우 계약서 지금 쓰면 오래 못 받을 걸요.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수요니까요. 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받으신 분들은 다 올 초나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서 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도나 영향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 그러니까 현대차가 진출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크는 회사 뭐 거기다가 또 구조적으로 이런 단어 좀 아시죠? 이제 모르니까 예 현대 위에 왜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모니터링 열심히 하셨군요. 네. 아유 제가 이렇게 좀 꽁해요 사람이. 네. 우리 셋 다 그래 보면은, 네, 그건 느낌이 오더라고. 셋 다 보면은 왜 묻어가시는 아주 거죠? 아주 밴댕이 속이 나가. 대범합니다. 손절도 과감하게 하고 네 대범. 예전 자동차 부품 회사 쪽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오늘 같은 경우 전기차 쪽에서 그 좀 약간 이런 회사가 성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동안의 물류비나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가격 비용 때문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됐던 회사들 같은 경우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막 눈에 띄기 시작해요. 네, 그런 거는 뭐 코리아 FT나 뭐 저 3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네. 그냥 그런 회사가 있다 정도만 아시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뭐 배터리 팩 같이 조립하고 하는데 인팩 이런 회사도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실적이 제대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미 지역 쪽 그리고 상하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드라마틱하게 빠집니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빠지는 게 이제 그러니까 공급 라인 관련돼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막혔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네. 정상화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특히 대표적인 게 명신산업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전문가 같다. 이제 종목 들어가니까 전문가 같다. 지금 HM님이 니들이 전문가야 돈이 아깝다 이러시는데, 네. 뭐 시간이 아까우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주시고 돈이 아깝다 하시니까 우리 또 홍규강님이 HM님한테 답을 쓰셨어요. 이 두 분 보고평 시황 해설가입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이러셨는데 자, 보고평 시황 해설가인데 네. 약간 좀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우리 종목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명신사는? 네.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그동안에 물류비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차 움직임 때문에 매출은 나오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던 회사들이 이게 지금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 전문성이 돋보이네. 조금 더 전문성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하이브는 와 못 가고 JYP는 왜 가는데? 트와이스 때문인가? 우리 터둥이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 아니 자, 이제 나는 엔터주는 날 보지 마세요. 예. 날 보면 나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지금 얘기하는 게 난 어. 트둥이가 JYP와 SM이야. 지금 나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한국인 JYP입니다. 아, 내가 트와이스가 JYP 정도는 알아. 하도 저 터둥이 덕분에. YG 엔터가 블랙핑크는 맞죠? 네, 맞죠. 네네. 하이브는 네. 뉴진스, 뉴진스, BTS. BTS 군대 가는 걸로 여론조사 나왔죠? 군대 가는 걸로. 진짜 보급형 같네요. 52.3%가 군대 가야 된다. 진짜 전문성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오케이. 군대 가는 걸로. 예. 자, 제가 그래. 아니 저 뭐 뉴욕에다가 무슨 뭐 저기 K 엔터 무슨 ETF도 만든다 하면서 왜 출시됐습니다. 출시도 했는데 왜 출시됐습니다. 흥행이 잘 안 돼? 왜냐면은 초기에 원래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2억 5천? 20억? 이 정도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정되고 거기서 논란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 우리 팬덤을 ETF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자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ETF 변화와 함께 또 움직이긴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브를 볼 때 개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하이브가 왜 시장에서 못 먹히느냐. 개인적으로 비쌉니다. 아직도. 네. IPO를 너무 비싸게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적절하게 했다가 키우는 것과 키워서 이제 그러니까 매년 실적 흐름들이 쭉쭉쭉 올라오는 거 확인하는 입장과 아니면은 워낙 우리 BTS 때문에 BTS 덕분에 이렇게 딱 높이 시작한 거는 거기다가 그래서 BTS 아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리 무슨 뭐 르세라핌이 갖다 붙이건 뭐 뉴진스가 들어오건 좀 앨범 판매량 보게 되면은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초동 판매가 30만 장 나와요. 그럴 정도로 꽤 됩니다. 뉴진스는 훨씬 더 잘 나왔죠. 그럼에도 안 되는 게 지금 솔직히 있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수련 아니다. 일본 애들. JYP. JYP. 네. JYP의 걸그룹입니다. 이게 미니 앨범 나오는데 얼마 있지 없지? 있지 없어요 할 때 있지. 네. 아이고야. 아이고, 예. 아, 제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 그러세요? 네네. 아. 남자 아이돌보다 전 여자 아이돌이 좋더라고요. 저는 왜 여자 아이돌이 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예, 예. 근데 이런 있지가? 네. 그러니까 미니 앨범 나와도 이제 그러니까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100만 장 팔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앨범 판매가 기본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공연 수익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벌써 상반기에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 탑티어라고 생각 안 했던 스트레이키즈마저 지금 돌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공연 매진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딱 잘 만들어졌다. 거기다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또 하나 그게 일본의 보이그룹이 하나가 또 데뷔가 합니다. JYP에서요. JYP에서요. 아.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또 팬덤이 일본 쪽에서 나오는 팬덤은 상당히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온 2분기 나온 실적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게 이걸로 끝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기존 플러스 알파가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영역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 엔터주라기 생각하기보다 JYP를 사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그럼 투자를 할 때 네. 그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승전 흥행입니다. 흥행. 네, 흥행. 그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김희수 대표가 얘기한 흥행인데 흥행은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 있는. 그게 뭐냐면 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A, B, C, D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C가 갑자기 흥행이 안 돼 버려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죠? 바로 반영이 되나요?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차가 나와서 되면 그게 이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어지고 근데 엔터는 이게 짧잖아요,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게임과 엔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갖고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엔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뭘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일단 기저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와이스가 지금 뭐 7, 8년 된 걸그룹이다. 라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한 7, 8년 됐습니다. 그걸도 아니네. 더 됐어요. 더 됐습니다. 자, 레이드를 넘어서 이제 나 오늘 아니,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있지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게임사도 마찬가지. 게임사도 보게 되면은 나온 지 한 10년 넘어가는 서머너즈 워 컴투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물론 저거 가지고 아유 저 그 게임 가지고 진짜 와 좀 대체할 게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이걸 갖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흥행을 하게 되면 흥행 가지고 솔직히 지금 뭐 어떤 엔터사가 트로트 가수 하나가 한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년 어버이날 때 또 그리고 추석 때 공연 한 번만 하게 되면 기본 수익 나옵니다. 이게 엔터사의 하나의 또 그러니까 이게 흥행이 과거의 흥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맥이라고 그러죠. 이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게임도 음. 또 조만간 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쫙 털겠습니다. 이게 게임도 좀 변화가 나오기 이제 좀 시작해요. 움직일 때가 됐나? 됐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 나왔다고? 예, 예. 그건 우리가 각자 알아서 공부할게. 무슨 종목인데?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왜 한번 네오이즈 얘기하면서 약간 잠깐 살짝 이게 좀 터니까 어. 그 우리 존경하는 차티스트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를.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고 주가가 25%더 갔더라고요. 네오이즈? 네. 25%요? 네. 어. 그리고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판매량이 이제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판매량이 그냥 기본적으로 콘솔에서 판매하는 게 보통 200만 장이 이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 200만 장 팔리는데 보통 팩이 한 개당 5만 원 하거든요. 한 뭐 할인 코드 뭐 들어간다. 그래서 5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장 곱하기 5만 원 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지키면은 이거 ROE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게임사 입장은 대부분 50%, 40%, 50% 됩니다. 4,500억 그냥 찍힙니다. 이런 게임 하나 잘 콘솔로 팔기 시작하게 되면. 이상입니다. 그래요. 보급형 전문가. 네. 갑자기. 아, 아니 오래가요. 그러면은 예.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도 어느 분이지 언급하셨는데 지금 뭐야 우영우는 떴는데 제 A 스토리는 왜 이러냐고 뭐 35,000원까지 가던 게 뭐 또 22,000원이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겨? 뭐 당연 뭘 또 몰라서 묻냐 이거지 K 증시에서 뭐 하나 떴다더라 흥행했다더라 해갖고 우르르 올라가면 그냥 바로 올팔 하고 나와야 된다. 그거야 어. 그런 흥행 말고요. 어.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의 트와이스 아, 이제 오늘 못하겠네요 오늘. 네. 그냥 자꾸 팬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계속 쌓아가는 거겠죠. 네, 우영우 물론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에이스토리 예전에 그러니까 주가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킹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한번 뜬 다음에 주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면 킹덤을 가지고 그러면 IP를 가지고 뭐 게임을 만든다든가 해서 또 확장세가 들어가는데 그게 또 못 사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드라마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바텀 라인들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력은 있다고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우영우로 16,000원에서 그러면은 뭐 한 3만 원 좀 넘어갔다 치고 네. 그러면은 작년 4월에 54,000원 갈 때는 뭐가 있었는데 에이스토리야? 작년 4월에 그거 아닙니까? 킹덤. 킹덤? 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좀비 K-좀비. 그래도 스카이라이프는 선방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가 이제 우리 재미 붙였다. 스튜디오 진위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또 종횡무 이렇게 합병하고 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앞에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재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네. 보급형입니다. 보급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의외로 또 뒤끝 있네. 아유, 뒤끝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뒤에 뭐 있지? 네. 이것도 차 소장네. 네. 우리 작년에 우리 저 상반기에 네. 흠흠거리면서 HMM 얘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야가 지금 왜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HMM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한 2, 3천 개 되는 거 다 이렇게 위클리로 띄워보면 다 거의 패턴이 2020년하고 2021년 한 5월, 6월까지 뭐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다 지금 반토막 3분의 1 토막인데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는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목들이 동학개미 운동이 들어오면서 네. 주식을 사서 묻어둬야 된다라는 오버슈팅이 나온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컨테이너 원임 지수가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배가 없어서 그 물건을 못 실어 나를 정도다 보니까 그런 정도에 됐고 수익성이 가장 좋았죠. HMM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세울 수 있는 배 11척이 다 HMM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수익을 봤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만들어가지고 현대 글로비스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죠. 예. 미국 공장에서 나오면 현대 글로비스 배가 이제 안 움직이죠. 움직일 이유가 없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물건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던 그 컨테이너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만들게 되면 그 컨테이너들은 어떻게 되죠? 손가락 빨아야 되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더 이쪽에 지금 HMM이 왜 빠지느냐, 언제 올라가느냐보다는 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공장을 다 짓게 되면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LA항까지 가는 컨테이너 노선에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금 좀 하시는 분들 얘기가 리카르도의 자유무역 이론이 이제는 폐기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런 것들이 되면 무역과 관련돼서 지금 수익을 봤던 업체들은 긴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뭐 바로 또 김정민님 펜오션은 어떤가요 하시는데 펜오션은 똑같죠. 그러니까 벌크선과 음. 지금 그 벌크선이 더 민감합니다. 그 BDI 지수는 이쪽이 더 민감한데, 그러니까 뭐 소장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거야 뭐 그런 무역은 필요 없다. 뭐 다원 세계화가 뭐 반대로 가는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과장되게 말씀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급형에서 그렇죠. 나만큼이나. 네. 나만큼이나. 예,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해야 네,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급형의 살 길이지.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적자납니까? 아니. 적자한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이에 또 돈 쌓인 게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에 들어간 지분이 있다 보니까 민영화나 이런 관련된 얘기 약간 뭐 지분 관련된 얘기 불확실성 좀 정리되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갈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지금 가장 걱정은 그거죠. SCFI 작년 1월 달에 5천 갔었습니다. 지금 3천 무너졌습니다. 네. 한 5분의 3 이게 날아가다 보니까 아유 무슨 뭐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회사 안 돌아가나요? 돌아갑니다. 그래도 과거에 대비해서 실적은 줄어졌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만약에 또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발매 나오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 한 몇십만 주 하면서 주가를 또 이틀 쫙 끌어올렸습니다. 예. 쇼커버링이에요. 쇼커버링. 예, 이런 거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혹시나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주가의 특성이 이건 이래서 안 돼 그러면서 가격 메리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씩 자율 반등 쪽이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매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 또 거기다 물동량이 이제 경기의 위축액이 또 중국이 저러고 있다 보니까 다들 지금은 당장은 안 돼.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또 중국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기 부양책 뭐 세게 아니면 또 아예 그냥 시진핑 주석 사무위원님 때 뭔가 이렇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또 딱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때는 언제 그랬는지 또 반등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또 한쪽만 보지 말자.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페노션과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와 벌크잖아요. 경기 회복기에 벌크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움직여요. 경기 하강일 때는 둘 다 안 움직입니다. 경기 하강일 때는 둘 다. 그러니까 벌크가 움직일 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경기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경기 상승기 때 벌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매매하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공식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클로징까지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저희 방송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을 다시 복귀하듯이 보니까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요즘에 항상 마무리를 안 하고 끝내세요? 그냥 차라리 클로징을 한 10분, 20분 늦게 하면 안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밤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1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 지금 화요일인데 수목금 또 남아있잖아요. 금요일 없습니다. 수목 남아있잖아요. 맞다. 추석이죠. 디테일 죄송합니다. 강한데. 네, 그래서 우리 수목까지 좀 어떤 이슈에 집중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지 30초씩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고객 탁금이 푹 빠졌더라고요. 52조까지. 추석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만기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자신 없으면 그냥 이틀 그냥 보내시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전 뭐 오늘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빠밤 3번 해주세요 오늘. 빠밤 네. 3번 제가 제 거 30초 드릴 테니까 빠밤 3번으로 우리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금요일 날 비웃었던 그 현대바이오 한미글로벌 지금이라도 들어가? 아직도 안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없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그 모양 그 꼴이지 그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 그렇게까지 그렇게 솔직하게 좋은 말을 했어. 자. 오늘은 저기 있는 방송. 추석 특집 빠밤 3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할게요. 금요일에 찾아뵙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네요. 미리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빠밤 또 예전 텐션이랑 달라졌다고 하셔서 힘차게 빠밤! 빠밤! 오케이. 빠밤! 여러분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합인포맥스 라이브는 내일도 7시에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